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제도를 왜 개혁해야 되는지. 첫 번째, 우리 사회가 변화했다. 국민들이 똑똑해졌고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사회가 다양해졌다. 이 변화된 사회, 이 변화된 국민들에 맞는 대표 선출 방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되더라. 제도를 바꿔야 될 지점이 있다. 제도 바꾼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제도를 함께 바꾸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정치 개혁에. 그래서 선거제도라는 걸 바꿔야 의회가 바뀌는 측면이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선거에서 우리 당이 과반수 얻으면 정치가 바뀐다. 이것도 역시 진실은 아니다. 1년 정도는 진실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진실이 아니다. 선거의 승패만으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없고 대한민국 국정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게 안 된다. 결국 대화와 타협, 민주적 합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강대강의 대결 정치 구조, 이거를 양산하고 있는 또는 이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놔두고는 어렵다. 그리고 정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개헌이 필요하고 국회법을 개혁해야 되는데 그 방아쇠, 출발점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그 이유는 기득권을,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 출발을 하면요, 이 내용이 아무리 최소개혁이고 아무리 부족해도 국민들이 다수당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내려놓는 일도 있구나, 양보하는 일도 있구나, 자기 지역구 없어지는데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구나, 정치가 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성과를 무슨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낼 묘책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겠어요? 선거법 좀 고쳐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거? 자, 이제 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바꿔야 되는지는 사실은 제가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정개특위 1년 동안 한 거를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왜 바꿔야 되는지는 아니까 지금까지 논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개특위 운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뭐가 문제고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얘기하려면 일단 간단하게 우리 선거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선거제도라는 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1인 1표제, 평등선거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 1표라고 하는 게 인류사에서 엄청난 혁명 아닙니까? 1인 1표라고 하는 거. 우리 인류사가 7,000년인지 수만 년인지 모르겠지만 수만이든 수천이든 그 인류사에서 1인 1표라고 하는 원칙으로 세운 시기가 이거 딱 한 200년,
이게 엄청난 혁명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1인 1표 합니까? 우리 애들하고 1인 1표 해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1인 1표 합니까? 기업을 보세요. 기업이라는 조직에서 사장님하고 상무하고 1인 1표입니까? 직원하고 대리하고 상무하고 1인 1표 해요? 안 하잖아요. 우리 시장경제, 시장경제 떠나서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보편 조직에 조직 원칙으로 1인 1표제가 아니에요. 그게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절대 1인 1표로 평등하게 살질 않아요. 원래 사람이 정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승자 독식 약육강식이 원래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걸 1인 1표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음 보는 이런 혁명적인 원칙을 만들어서 이걸 사회 원칙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요, 선거만 1인 1표죠. 우리 사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1인 1표 아닙니다. 그죠? 힘센 사람 목소리가 1인 10표 돼요. 우리 의원님들 방에서 보좌관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짜장면 먹을지 삼겹살 먹을지 1인 1표를 결정합니까? 의원님들이 1인 한 10표 되지 않아요? 이 1인 1표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 선거를 1인 1표로 시작했다는 거. 이 1인 1표의 원칙을 어떻게 잘 관철시키는, 이게 선거제도의 역사입니다. 이 평등의 원칙, 이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떻게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느냐, 이게 인류의 선거제도가 발전해온 역사예요. 본격적으로 의회를 선거를 통해서 구성한 것은 미국입니다. 물론 의회는 영국에서 13세기에 귀족들과 왕과의 권력 다툼의 결과로 귀족의 모임으로 의회가 생겨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민주공화국의 의회를 처음 만들고 그 의회를 만드는 기초인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헌법의 지배로 의회를 구성한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은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의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요,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 전에 그냥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대표가 됐죠. 근데 한 200년 전에 미국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는데 인구 한 3만 명에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합니다. 당연히 요즘 우리 선거법 용어로 얘기하면 단순 다수 대표제예요. 1등을 대표를 뽑는 겁니다. 3만 명이 선거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표 많이 얻은 사람을 대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이 방식이요,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대표를 뽑는데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이죠? 대표 뽑는 방식에서 대표다운 대표를 뽑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좋은 대표 뽑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선거 제도예요. 그러면 좋은 대표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미국 사람들은 선거 처음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권자들이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 좋은 대표다. 직접 알아야, 아는 거를 가지고 뽑아야 좋은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가 저 대표를 직접 알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 그게 한 인구 한 3만 명이다. 그래야 저 대표가 낮에 뭐 했고 작년에 뭐 했고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를 유권자들이 대충 알고 투표할 수 있다. 그래야 좋은 대표를 골라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 3만 명에 한 명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게 이 선거제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직접 대표성입니다. 우리가 선거제도는 대표성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대표를 뽑는데 대표성이 좋아야 된다. 대표성이 높아야 된다. 대표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게 뭐냐? 그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직접 대표성이에요. 직접 대표성. 이 직접 대표성이 뭐냐? 자, 일단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유권자가 잘 아는 사람을 직접 선출하잖아요. 직접 표를 주는 거예요. 직접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 보세요. 대표. 이 뽑힌 대표는 어때요? 나를 뽑은 유권자가 직접 보이잖아요. 3만 명이면 대충 악수하고 다녀도 며칠이면 되잖아요. 그죠? 직접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면 어때요? 들을 수밖에 없죠.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응성. 이 대표의 반응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했으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서울역 앞에서 장사하는 뜨내기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단골 가게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죠? 매일 만나는 유권자하고 한 약속 지켜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이 반응성과 책임성이 높은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가 대표를 직접 선택하는, 그래서 한 명만을 뽑는 것은 가장 대표다운 대표를 선발하는 방식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직접 대표성이 아주 높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미국에서 의회 선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연방의회는 이 각 13개 주의 개별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이 연방 전체 이익만을 대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뭐야 이게?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우리 주를 대표하면 안 된다. 우리 세력을 대표하면 안 된다. 이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이 헌법 논쟁할 때 주고받은 여러 가지 논쟁에 보면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대표는 공공선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목적은 우리 미국 연방의 공공선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개별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맞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대표 얘기하는데 지역 대표가 아니에요. 우리 박지혜 의원님이 부산에서는 훌륭한 국회의원이지만 부산 대표가 아닙니다. 부산 남구의 대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예요. 그게 부산 남구 의원과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의 결정적인 헌법적인 차이입니다. 부산시장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인 차이예요, 그게. 그 미국에서 이 의회를 만들 때, 선거할 때 3만 명당 한 명씩 대표를 뽑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미국 연방의 대표다. 미국 국민들의 대표다. 이걸 엄청 강조를 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야 연방을 유지하고 연방을 단합시키고 연방을 지켜내는 그 의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걷어가지고 연방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야만이 각 개별 주가 믿고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국민 대표가 될까요? 아니 인구 3만 명당 한 명씩 뽑았으면 3만 명 이 지역의 대표가 되지 어떻게 국민 연방 전체의 대표가 됩니까? 어떻게 1,000만 명 전체의 대표가 돼요? 5천만 전체의 대표가 됩니까? 선거제도가 만약에 이 국민의 대표를 뽑는다면 인구 3만 명 우리 지역에서 한 명 뽑는 제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참 의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당시에 미국에서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이 지역에서 대표를 뽑았지만 그 3만 명이라는 지역이요
미국 국가의 축소판입니다. 그 3만 명 안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되게 다양해. 이 3만 명 안에 이 미국 국민 전체의 다양성이 그대로 축소해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3만 명이 합의해서 뽑으면 미국 국민들이 합의해서 뽑는 거하고 되게 비슷한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 비슷한 대표가 뽑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대표가 요 3만 명이 뽑아도 비슷하게 뽑혀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역 대표가 아니고 국민 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네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껏해야 3만 명이 뽑아놓고 무슨 국민 대표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지역, 요 3만 명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인구가 국민을 축소해 놓은 다양성을 담고 있는 그 3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이 조화되어 있는 대표성, 그게 미국 의회가 출발할 때 이 1등 뽑는 단순 다수 대표였지만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었던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는 다수제로 시작을 합니다. 1등 다수표 얻은 사람을 대표로 결정하자. 이게 다수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한 100년 동안 선거를 합니다. 미국도 이렇게 선거도 하고 프랑스도 이렇게 하고 유럽도 다 그렇게 해요. 모든 의회를 만든 모든 나라들은 다 각 선거구별로 1등을 선출해서 그 사람들로 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한 100년을 해봤는데, 이렇게 100년을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주로 했잖아요. 그 1800년 19세기 한 100년 동안 공통적인 문제가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생긴 문제가 있어요. 이 대표가 엘리트가 돼버려요. 대표가. 왜냐하면 이게 일이 다수자를 대표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1등을 뽑는 거예요. 1등을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이 돼. 엘리트가 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돼. 잘생긴 사람이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돼요. 잘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유권자들이 뽑을 때 아무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한 표라도 더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일단 엘리트가 돼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거 의회의 대표는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대표예요. 의원은 엘리트라고 의원을 시킨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시킨 게 아니라 대표기 때문에 시킨 거거든요. 대표하라고 시킨 거예요. 대표를 잘할 것 같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엘리트가 돼버리니까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보니까 지 맘대로 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의회 처음 만들 때 정신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엘리트화, 의회의 엘리트화가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승자독식이죠. 이 승자독식에서 주로 엘리트가 다 권한을 차지하게 돼요. 의회 권한을. 그런데 엘리트가 아닌 사람은 자기 심정을 몰라주고 이 의회는 그 일반 서민들과 공감 능력이 언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정치가 불신의 대상이 돼요. 또 하나는 단순한 승자독식만이 아니고 동종교배가 심해져요. 왜? 대개 1등이라고 하는 게요, 3만 명당 한 명씩 1등을 뽑는데 그 3만 명이 되게 비슷한 3만 명 아닙니까? 국민들이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사람 뽑아요. 우리도 비슷한 사람들 뽑잖아요. 300명으로 우리가 지역구 선거, 소선거구제에서 1등 뽑는 선거구제로 뽑힌 사람들 되게 보면요,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나이는 한 50대가 좀 많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대학도 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거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고시를 좀 패스하든지 아니면 운동권 고시라도 패스를 해야 돼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잘났다는 평가를 한번 받았어야 돼요.
그 잘난 사람들을 주로 뽑게 돼 있어요.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 비슷한 사람들로 동종교배가 이루어져요, 국회가. 우리 국회도 그렇고요. 미국의 국회가 또는 유럽의 국회가 그랬습니다. 19세기 그 의회가 이 동종교배가 심했어요. 동종교배가 심하면요, 뭐가 되느냐? 자기 견제가 안 돼요.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우리 특활비 같은 거 있잖아요. 영수증 없이 돈을 쓰는데 만약에 국회가 되게 다양했으면 특활비 같은 게 이렇게까지 오래 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수증 없이 돈 써도 됩니까? 이런 거? 그리고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우리 정은혜 의원 같은 젊은 의원이 한 10%가 우리 국회에 들어와 있었으면 아니, 이런 돈을 이렇게 영수증 없이 써도 됩니까? 이러고 누군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성들이 국회에 한 30% 이상만 됐어도 아니, 이 돈을 이렇게 근거 없이 써도 되는 거야? 하고 꼼꼼하게 따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동종교배는 이런 식의 자기 견제, 자기 절제를 허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이 별로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독식, 동종교배, 이 대표의 엘리트화가 이런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 1등 뽑는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이 엘리트와 동종교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족 의회가 됩니다. 엘리트 의회가 됩니다. 근데 원래 대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 평범한 목소리, 약한 사람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 이런 거를 국회가 점점점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이, 의회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겠죠? 민심과의 괴리가 생기겠죠? 결과적으로 의회는 형식적으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회를 목소리 큰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도 주인이잖아요. 소수도 주인이잖아요. 의사결정만 다수로 하라고 그랬지 다수만 주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점점 다수만 주인이 돼버리는 사회로 가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민주주의 아니지 않냐.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선거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 뽑는 방식을 바꿔야겠다. 이 1등만 뽑는 이 승자독식 방식 갖고는 안 되겠다. 또 하나는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3만 명이 이 국민 전체의 축소판, 국가 전체의 축소판이 아닌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점점 그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더 심하죠. 도시화가 진행이 되니까 어느 지역에는 농민만 살고 어느 지역에는 또 공장 다니는 사람만 살고 어디는 또 학교 대학생만 살고 되게 지역의 특성들이 되게 특성화돼요. 도시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인구 3만 명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 국가 축소판으로서의 다양성, 이 보편성, 이런 것들이 지역의 특성으로서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직업의 종류도 되게 다양해집니다. 그 사회가 다양해지고 도시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대표를 뽑는 이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아까 미국에서 의회 처음 만들 때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이 같이 조화를 이루었던 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차이가 생깁니다. 그냥 이 지역의 특수 이익에 되게 발목이 잡힌 대표가 선발되기도 합니다. 이 공공선 전체를 추구하는 대표가 잘 안 되기도 해요.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 대표성과 국민 대표성, 특히 국민 대표성이 담겨 있는 그런 대표가 안 되는구나. 이 지역의 개별 이익을 너무 매달리는구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 다양성 그리고 이 대표성, 국민 대표성에 대한 이런 결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안 되겠다. 이건 선거 방식을 좀,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비례대표제 운동입니다. 유럽이 비례대표제 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유럽에서 비례대표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사람이 노동자, 서민들일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이 기업하는 자본가들이 비례대표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왜? 이게 1인 1표제라 숫자로 결정하잖아요. 숫자가 누가 더 많습니까? 기업주가 많아요? 노동자가 더 많아요? 노동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대표로 많이 뽑히는 거예요, 자꾸. 이 1인 다수대표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거의 1인, 그러니까 그 다수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이제 정치, 선거제도를 바꾸자 해서 비례대표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 소수파의 목소리들도 여기에 힘을 실게 되죠. 그래서 비례대표제 운동이 벌어지고요. 이 비례대표제 운동의 결과 거의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다 비례대표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바뀌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 뽑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뽑힙니다. 정당별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 이런 거죠. 자, 어떤 받은 표만큼 당선자가 나와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못 뽑죠. 그러니까 정당별로 뽑아요. 정당별로 받은 득표만큼 그 정당한테 의석수가 돌아가게, 비례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도. 이 지역 대표성이 너무 없어진다. 그래서 정당별로 비례대표제로 선출을 하되 그 범위를 전국으로 하지 않고 권역별로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시도별로. 독일이라든가 뭐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주별로 해요, 주별로. 그러니까 주별로 비례대표제를 뽑아요. 우리처럼 지역구 뽑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럽에는. 다 주 단위로 비례대표제를 뽑습니다. 정당별로 뽑아요. 그 대신 권역별로 뽑으니까 지역 대표성 이런 것들 좀 보완을 좀 하게 되는 거죠. 1등 뽑는 선거제도보다, 미국식 선거제도보다는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래서 되게 민주적인 국회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민주적인 국회가 되면서 정치가 불안정해져요. 분열의 정당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타협에 성공한 나라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타협에 성공한 나라들,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들이 그게 유럽의 선진국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이 나라들이 무슨 대단한 지도자가 특출나게 나와가지고 좋은 나라가 된 게 아니고요.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대표가 국민을 닮은 대표가 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표가 되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타협을 함으로 해서 그 사회의 전략을, 발전 전략을 세우고 갈등을 해결하고 구조를 개혁하고 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선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또 오면 선진국 된다고 믿는 분들 아직 계시는데요. 그거는 개발도상국일 때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똑똑한 국민들이 많아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직업이 다양해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안 됩니다. 박정희 리더십으로 안 돼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타협을 이루고 합의를 이루는 리더십 말고는 이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을 이제 못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제 운동이 상당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죠. 근데 여기에는 결함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지역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건 이제 권역별, 주별로 권역 대표성으로 보완을 하니까 그런다고 치고, 아니 유권자가 직접 대표를 선출을 안 하잖아요. 정당을 찍잖아요.
그럼 정당에서 순번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선거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비례대표 공격하면서 맨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건 유럽에서 이미 100년 전에 이미 다 고민하고 논쟁해서 결론을 내린 문제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천 과정을 투표로 합니다. 우리처럼 공천이 지도부에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100% 대의원이나 당원 혹은 선거인단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즉 투표를 2번 하는 거예요. 후보자 투표를 1번 하고 그다음에 정당 투표를 해서 정당의 의석 결정을 하고, 사람 결정은 정당별 투표를, 정당 내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정당별 의석 결정을 본선에서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 2번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 대표성의 결함, 직접 뽑지 않는 이 문제도 해결을 반쯤을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이게 직접 뽑지 않으니까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반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당 의원들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일리 있다고 봐요. 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늘 논쟁이 되어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그 해법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없애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나라가요, 그 문제라고 안 느낀 나라는 없습니다. 문제예요. 하지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점이 있잖아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이른바 개방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의 정당 명부를 쭉 작성을 하는데 이름을 뭐 김종민, 최종민, 박정민, 이종민 이렇게 해서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이제 폐쇄형은 정당에만 투표하고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에 따라 순위별로 비례대표 당선자 결정을 하는데, 유럽은 그렇게 하다가 이건 직접 선출하는 직접성이 떨어진다 해서 국민의 주권을 좀 제한한다. 그래갖고 아예 정당 명부를 쭉 보고 그 정당에다 찍거나 아니면 정당이 아니라 그 정당의 명부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찍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가면 일종의 대선거구제인데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거죠. 이러면 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뽑지 않는 비례대표제는 위헌이다, 혹은 무슨 민주적이지 않다,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렇게 논쟁하다가 이렇게 타협해서 해결한 겁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걸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수제로, 미국처럼 다수제로 가다가 또 안 되니까 이거 문제가 비례대표제로 가다가 독일이 또 아주 기발한 발명을 하나 합니다. 혼합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동형이라고 매일 싸우는 거, 이게 독일 거거든요. 독일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군정에서 독립을 해서 이제 의회를 만드는데 선거제도를 논쟁을 해요. 자, 미국처럼 다수제로 하자. 1인 1등 뽑는 걸로 가자. 그게 좀 분명하고 아싸라하다. 그리고 바이마르 체제, 나치 체제에서처럼 막 정당이 많아져갖고 막 분열되고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양쪽에 중심 세력이 딱 중심 잡고 좀 안정된 나라 만들자. 이게 이제 다수제, 미국식으로 가자는 사람 주장이었죠. 근데 비례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일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당 투표를 해서 비례적으로 의석을 나눴는데 무슨 갑자기 1등 뽑는 걸로 하자고? 미국식으로 하자고? 그건 안 돼. 딱 반반으로 갈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논쟁을 1년 내내 합니다. 헌법은 확정이 됐는데 선거법을 확정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1년만 하자 그러고 타협을 한 게 지금 제도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반씩 하자. 반은 1등 뽑고 반은 정당 명부로 비례제를 뽑고 다수제 반, 비례제 반. 그 대신 전체 의석은 비례제로 하자. 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정당 투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연동제는 아주 특수한 제도여서 선거제도로서의 보편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혼합제, 즉 반은 비례제로 하고 반은 다수제, 이 혼합제라고 하는 방식이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선거제도였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혼합제라는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선거법을 개혁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다 이 혼합제로 바뀝니다. 미국처럼 다수제로만 하면 너무 승자독식이 강하고 유럽처럼 비례대표제로만 하면 국민들이 직접 뽑기가 어렵고 이 고민을 이 딜레마를 하다가 반반씩 하자 그냥.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반씩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다수제 1등 승자독식 제도를 우선하고 보완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죠. 250명, 6분의 5는 85%는 다수제, 15%는 비례제. 사실상 다수제인 거죠. 일본도 다수제로 하다가 300대 200, 60% 대 40%로 다수제 60, 비례제 40으로 바꿨어요. 이태리도 바꿨다가 다시 러시아도 바꿨다 돌아가고. 전 세계에서 새로 선거법을 바꾸는 나라들은 다 혼합제로 갑니다. 93년도에 뉴질랜드도 다수제만 하다가 수십 년 동안 미국식 다수제만 하다가 혼합제로 반은 다수제 반은 비례제로 바뀐 겁니다.